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 근무하는 정규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주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라는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통화정책을 이해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여러분을 모티베이션 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왜 이걸 이해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6월 8일자 이제 한국경제에 실린 신문입니다. 보면은 큰 타이틀을 보면은 집값 급등은 유동성 때문이다 하는 보고서 의미는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금통위 하루 전에 발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금통위 하루 전에 한국은행에서 집값 급등은 유동성 때문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 그런 이제 헤드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금통위 하루 전에 한국은행에서 집값 급등은 유동성 때문이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금통위 하루 전날 발표가 됐으니까 그 다음날에 열리게 될 금통위에 나름대로 어떤 영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 9일자 그 다음날 신문을 보면 매일경제 매경 일면에 나온 건데 콜금리 인상에 금융시장 화들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금리가 6월 9일자 금통위에서 4%에서 4.25%로 올랐다.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코스피는 주가지수는 43포인트가 급락하고 은행 금리가 줄줄이 인상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화정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한국은행에서 이 콜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조절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은 그게 가장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주가지수에 큰 영향을 주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할 때 은행 금리에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이해하는 게 결코 나하고는 상관없는 먼 얘기가 아니고 내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얘기다.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크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통화정책의 일반론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통화정책의 일반론적인 내용 하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제목 통화정책이란 이 첫 번째 파트에는 그 아래 소제목이 4개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개념 및 목표, 통화정책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통화정책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를 올리거나 내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용해 가지고 콜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가. 그게 통화정책의 수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입니다.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이라는 얘기는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주식시장이랄지 은행 금리랄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한달지 기업들이 투자를 한달지 이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쭉 미쳐서 나가는가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통화정책의 개념 및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 안정화 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경제 목표란 것은 무엇이냐? 이 밑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상태가 어떤 경제가 좋은 거냐? 물가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너무 낮아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물가가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살면서 지출해야 되는 모든 비용이 비싸다면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일자리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목표는 완전 고용.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외국과 무역이 많은 나라는 국제 수지가, 경상 수지가 적자가 되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오면서 외국한테 물건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적자가 되면은 우리가 줄 돈이 없으면은 나라가 부도가 나는 거니까 역시 국제 수지가 계속 적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물가가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고 일자리가 많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과 무역에서 우리가 너무 큰 적자나 너무 큰 흑자를 보지 않고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경제 성장이라고 그랬는데,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필리핀하고 거의 경제 규모가 비슷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근데 지금 이제 한 45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아래쪽에다 이렇게 시간을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Y축으로 해서 이렇게 실제 그 GDP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필리핀은 거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쭉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60년 이후에 굉장히 빨리 이렇게 쭉 올라간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계속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가만히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면은 그 나라의 그 삶의 질은 항상 변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경제정책의 목표가 되는데,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이 단기적으로 이러한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 전체적인 거시 안정화 정책의 하나다. 그럼 거시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은 통화정책이 주된 도구고 메인 툴이고, 보조적으로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거둬가지고 필요한 곳에다가 지출을 하는 그런 걸 재정정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화정책을 주로 사용하고 보조적으로 재정정책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정책을 보조적으로 쓰는 이유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려면은 세율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율을 변경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그렇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신축적 있게 수시로 이렇게 바꿨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실제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시간과 절차가 복잡한 정책이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이자율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주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 줄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통화량 또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예를 간단히 이렇게 이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표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포텐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잠재적인 국민 총생산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선은 액츄얼, 실제 국민 생산이 되겠습니다. 실제 국민 총생산. 그래서 잠재 총생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노동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자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이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면은 우리가 잠재 생산보다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공장을 무리하게 가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실제 생산이 이런 잠재 생산과 가장 근접하게 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가지고 이 실제 GDP가, 실제 국민 총생산이 잠재 총생산에 가장 가까이 가도록 만든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회색 부분으로 된 부분은 실제와 잠재가 일치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200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경제가 굉장히 균형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경제가 굉장히 호황 상태에 있었고,
2001년 이후에는 경제가 상당히 불황 상태에 있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요 액츄얼, 실제가 포텐셜, 잠재하고 이렇게 서로 일치할 때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데 요 2001년도에 이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요때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2% 정도 인플레이션이 가장 바람직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으면은 물가가 낮으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얼른 생각하면 물가가 낮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물가가 낮으면은 경제 전체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물가가 낮으면 일단 기업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입장에서 많이 생산하려는 동기가 없습니다. 팔아도 이 이윤이 조금밖에 안 생기니까. 그래서 자연히 생산을 줄이게 되고 생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고용을 줄이게 되고 고용이 준다는 얘기는 우리 개개인 입장에서 소득이 줄게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 알겠는데 그러면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왜 안 좋냐? 이 경제가 이렇게 확장되지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자꾸 축소되는 쪽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디플레이션도 바람직한 게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2% 정도로 물가가 이렇게 항상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2% 정도 이렇게 꾸준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계속 확장돼서 균형을 계속 이루어 나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아까 지난번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일반적인 경제정책의 목표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통화정책의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듯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통화정책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가지고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져도 안 좋다. 여러분들 그 뭐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얘기 많이 들었죠. 잃어버린 10년. 일본이 1990년대 경제가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90년대 초에 일본의 그 부동산 거품, 버블이 꺼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침체돼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그 일본 통계 같은 거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계속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그래서 금리가 명목 금리가 0입니다. 0.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아무것도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 10년 정도 굉장히 침체를 겪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일본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뭐 혹시 여러분들 그 뭐죠? 펀드 투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뭐 일본 펀드가 괜찮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작년에 중국 펀드가 좋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이제 중국 펀드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일본 펀드가 괜찮을 거다.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는 중국 펀드가 좋았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펀드와 일본 펀드가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목표는 쉽게 얘기하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금융안정이라는 개념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과 이렇게 딱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돈을 빌리고 주고받고 했는데 이제 금융 자유화가 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 사람이 주식이 한 50%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민감한 게 뭐죠? 외국인들이 뭘 사고 팔았을까?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외국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외국인이라는 게 이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은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렇게 돈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도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금융시장, 주식시장이랄지 또는 뭐 채권시장이랄지 이런 주식시장, 그 다음에 실제 그 금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이 영업을 할 때 그 가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금리 아니면은 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변동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물가 안정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둔 반면에 최근에는 금융 안정. 금융 안정이라는 것은 가격, 금리나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금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지 않고 항상 건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에서 어떤 모든 금융 거래들이 질서 있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랄지 1990년대 초에 일본에서 버블이 꺼지면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도산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경험을 겪고 나서 이제 통화정책을 할 때는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금융기관, 금융시장 또는 금리랄지 주가 안정 이런 데도 굉장히 관심을 쏟아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사실 우리가 쉽게 듣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 통화정책은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통화정책을 정부가 해도 되는데 왜 별도의 기관, 중앙은행,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을 둬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통화정책을 하도록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통화제도라는 게 어려운 말을 제가 이제 써놨는데 과거에는 옛날에는 우리 그 경제 조선시대 때는 돈이 뭐였습니까? 뭘 돈이라고 그랬죠? 옛날엔 금이 돈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또는 은. 그래서 과거에는 돈이라는 게 그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실제로 그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귀한 어떤 그 물건, 다시 말하면 금이나 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가치가 보장이 됐습니다. 근데 금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경제 규모는 커지다 보면은 돈은 계속 더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 지폐 종이돈 쓰는데 이건 그냥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그 실물을 보자면 종이에 불과한데 우리가 이거 믿고 쓰는 이유는 뭐죠? 내가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법으로 이렇게 인수해서 나온 돈은 이 돈을 가지고 가면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돈의 가치가 금이나 은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돈 가치가 금이나 은 이런 귀금속에 의해서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의 생산량은 한정돼 있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는 데 필요한 돈은 자꾸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금에 의해서 돈의 가치를 보장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돈의 가치를 뭐에 의해서 보장할 거냐? 국가가 법으로. 그냥 이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국가에서 법으로 이건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이 쪼가리가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게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모든 물건이 사과라고 생각해봐요.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게 사과 10개야. 사과 10개. 그런데 우리나라의 돈은 이 종이를 100원을 찍어놨어요.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100원이야. 그러면 사과 하나에 얼마죠? 사과는 10개가 있고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돈은 100원이면 사과 하나에 얼마예요? 10원이잖아요. 10원. 우리나라에 있는 돈은 100원이고 사과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사과라고 한다면 사과가 10개가 있으니까 하나에 10원이잖아요. 10원. 근데 우리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딱 정해져 있는데 돈은 마음먹으면 그냥 찍을 수 있잖아요. 그냥 프린트하면 되니까. 돈을 정부에서 이게 공무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200원으로 늘렸어요. 200원을 찍어놨어. 그럼 사과 하나에 얼마예요, 이제? 사과 하나에 2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실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돈이라는 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적당량이 있어야지 그냥 우선 쓰기 위해서 막 찍어버리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옛날엔 사과 하나에 10원이었는데 지금은 사과 하나에 20원이니까 돈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 행정부라는 것은 이 돈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쓰는 사람.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도 써야 되고 선거 때면 또 막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한테 돈을 찍는 권한까지 주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어떤 그 철학적인 바탕이 되겠습니다. 행정부는 돈을 쓰는 사람인데 그 돈을 쓰는 사람한테 돈을 네가 찍어가지고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부로부터 좀 이렇게 따로 떼내가지고 이 돈을 관리하는, 돈을 이렇게 찍어내는 권한, 찍어낸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푸느냐, 이렇게 돈을 다시 이렇게 환수하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서로 분리하자. 그래서 이 돈을 관리하는 권한은 중앙은행에 주자 하는 게 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밑바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화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라는 것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완전고용, 일자리가 많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수출과 수입이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인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해가지고 이걸 달성하느냐. 그래서 중앙은행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그 수단이 되겠습니다. 수단. 중앙은행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건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이 금리나 통화량을 이용해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고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어떤 하나의 통화정책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공개시장 조작,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공개시장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그 모든 금융기관이 참가할 수 있는 어떤 채권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은 채권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대출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돈을 항상 이렇게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일반 은행들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빌려주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나갈 테고 돈을 조금만 빌려주면은 시중에 돈이 조금밖에 안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급준비정책이라는 것은 지급준비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 은행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금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누구한테 주죠? 예금으로 받은 돈을 대출해줘서 그 차액으로서 이렇게 이제 차액으로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금도 남의 돈이고 남의 돈 받아다가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행이라는 것은 일반 제조업체처럼 이렇게 뭐 현대자동차처럼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은 완전히 남의 돈 갖다가 그 남의 돈을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줘가지고 그 차액을 거기서 나타나는 이윤을 먹고 사는 그런 기관인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은행에 맡길 때는 여러분들이 뭐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지금 없어졌나요? 국민은행이나 이렇게 뭐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 돈을 맡길 때는 이 돈은 내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내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잖아요.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길 때 내가 필요할 때 이걸 못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안 맡기잖아요.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할 때는 내가 예금을 하지만은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자를 포기하고 내가 언제라도 내가 내 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전체 예금이 100만 원이면은 실제 예금을 100만 원을 여러 사람이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죠? 100만 원을 만 원씩 100명이 예금을 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필요해서 수시로 찾아가고 나머지 90명은 만기까지 그냥 필요 없으니까 항상 놔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자기 돈을 맡기지 않으니까 우리은행이 받은 100만 원의 저금 예금액의 일부분, 예를 들어서 20만 원은 한국은행에 다시 맡겨놔라. 그게 지급준비입니다. 우리은행에서 나중에 혹시 지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네가 가진 100만 원을 전부 다 대출해 주지 말고 20만 원은 한국은행에 맡겨놓고 나머지 80만 원은 대출해서 그 돈으로 이윤을 만들어라. 그런 게 지급준비 정책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우리은행한테 지급준비를 지금까지는 20만 원만 맡기라고 그랬는데 그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30만 원 맡겨야 된다. 이렇게 그걸 바꾸면은 우리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의 양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줄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 지급준비,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에다 맡겨야 될 그 돈의 양을 수시로 조절합니다. 수시로는 아니고 이렇게 가끔씩. 그래서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시중에 좀 돈을 많이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오늘까지는 내가 우리은행 돈 2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만 원은 내주겠다. 그 돈을 대출하는 데 써라. 그리고 내가 10만 원만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이 지급준비 정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은행이 이런 대출 정책이랄지 지급준비 정책을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런 대출 정책이랄지 지급준비 정책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지금은 공개시장, 아까 제가 채권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정책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시장에서 실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공개시장 조작에 대해서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거나 중앙은행이 대출을 일반은행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 많이 해주거나 적게 해주거나 또는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 한국은행에다 갖다 맡겨야 될 돈을 조금만 맡기거나 많이 맡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시중에 돈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수시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으면은 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중에 돈이 많으면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값이니까. 돈이 많으면 금리는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시중에 돈이 없으면 금리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러한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금리, 통화량, 금리와 통화량은 서로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해가지고 물가랄지 일자리랄지 수출입을 조절한다 하는 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운영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통화정책 수단,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것, 중앙은행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겨야 될 돈의 양을 수시로 조절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채권시장, 즉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국채 또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 그래서 이 국채, 채권 등을 매매해가지고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중앙은행의 보편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사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사게 되면은 반대로 뭘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많이 사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제일 큰 손이니까.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마음만 먹으면은 항상 언제든지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중앙은행이 시중에다 돈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몽땅 사들입니다. 그러면 채권시장에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참가해서 채권을 서로 사고 파는데
그러면 중앙은행은 왜 마음먹은 대로 채권을 다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기관들이 살 수도 있는데 왜 중앙은행이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다 살 수 있겠어요? 채권 파는 사람 입장에서 중앙은행에다 팔 수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 팔 수도 있는데 왜 중앙은행은 그걸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러겠죠. 중앙은행은 이익이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을 풀 거냐, 이렇게 환수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중앙은행이 이익을 내야 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필요에서 돈을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하면은 채권을 살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채권을 팔고 싶은 금융기관들은 다른 데보다는 일단 여기다 팔아야 되겠죠. 중앙은행에다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마음먹으면 채권을 항상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돈을 찍어가지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래서 돈이 풀려나가는 거고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가 몽땅 파는 거예요. 시장에다 내놓는 거예요. 내놓을 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가 내놓을 때 가장 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들이 일반 은행들이 또 중앙은행에 와서 그 채권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려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사야 되니까. 가장 싼 값으로 사야 되니까. 중앙은행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돈의 양을 조절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사거나 팔기 때문에 항상 마음먹은 대로 돈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면은 돈이 풀려나가고 중앙은행이 채권을 팔면은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한국은행 안에 있는 돈은 그건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돈만이 우리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은 경제활동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돈이고 거기서 일단 나와야만이 경제활동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제도는 글자 그대로 대출제도 다른 말은 재할인이라고도 합니다. 재할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업하는 사람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B라는 기업은 A라는 기업한테 뭘 주죠? 한 달 후에 돈 갚겠다 해서 어음 끊어주지 않습니까? 어음.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한테 물건을 팔면은 B라는 기업은 한 달 후에 내가 지불하겠다면서 어음 써주지 않습니까? 어음. A라는 기업은 물건 팔고 B라는 기업한테 물건을 팔고 B라는 기업으로부터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 그러면 A라는 기업은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은 그걸 한 달 동안 그냥 어음 가지고 있다가 만기 때 가서 사줄 수도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 자기는 한 달 동안 기다리려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받은 어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은행 가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은행에서 할인해서 돈으로 쓰잖아요. 그죠? 1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어. 그러면은 은행 가서 이거 5만 원 떼고 95만 원 내가 현금으로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은행은 95만 원을 5만 원을 띄고 내줬기 때문에 은행은 이제 한 달 기다렸다가 원래 B 기업으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 나 한 달간 못 기다리겠다. 왜냐하면 은행 이 돈을 내가 또 다른 데 대출해 줘야 되는데 한 달간 내가 기다리면 좀 손해니까 나도 이 돈을 또 어디 가서 이거 가지고 가서 또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 옛날에는 중앙은행에 와서 다시 또 할인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재할인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B라는 기업이 물건을 받고 어음을 A한테 줬어요. A는 자기 거래은행한테 어음을 가지고 할인해서 돈을 썼어. 그럼 은행은 그 처음 어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기까지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은 또 돈이 급하니까 다시 이 어음을 가지고 A의 거래은행이 중앙은행에 와가지고 한 번 더 할인을 받든가.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A의 거래은행으로. 그래서 이거 재할인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안 쓰죠. 그래서 중앙은행으로부터
중앙은행이 그냥 빌려주거나 또는 어음을 할인하면서 돈을 내주거나, 그래서 대출제도 또는 재할인제도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규모, 돈 빌려주는 양이나 또는 빌려주면서 금리를 싸게 받을 수도 있고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시중의 돈을 과거에는 많이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그 굉장히 테크니컬한 걸로서 이제 뭐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어떤 그 대출 제도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될 때는 대출을 쉽게 해주고, 돈을 쪼이고 싶을 때는 대출을 굉장히 빡빡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대출을 빡빡하게 해주면 일반 은행들은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당연히 또 대출을 빡빡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준비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은행에다 예금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이걸 조절함으로써 이렇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급준비제도 자체는 아까 그 공개시장 조작,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것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중요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를 보시면은 과거에 90년에 한번 조정을 했고 96년, 97년 이때는 굉장히 조정이 많이 있었네요. 96년 4월, 96년 11월, 97년 2월. 그리고 거의 10년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한번 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시중에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막 집값이 뛴다 그래가지고 지급 준비율을 5%에서 7%로 올렸습니다. 이 말은 은행이 100만 원을 받았으면 5%는 한국은행에다 맡겨라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7%를 맡겨라 그랬으니까 은행이 예금으로 받은 돈을 대출로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단원의 아마 이게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이 어떻게 파급돼 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조절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든가, 일반은행,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 대출을 해줄 때 이렇게 쉽게 해주든가 굉장히 빡빡하게 해주든가, 그 다음에 지급준비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은행이 받은 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맡겨야 되는데 그 맡겨야 되는 돈의 비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세 가지를 하면은 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중에 나가는 돈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나거나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물가랄지 우리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파급 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파급 시차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오늘 돈을 줄였어요. 오늘 채권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굉장히 많이 팔아가지고 돈이 중앙은행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산이나 일자리에 내일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겠죠. 오늘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빨아들였다고 당장 내일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내 일자리가 당장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을 하더라도 1년은 계약 기간이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업들이 또 생산을 막 수시로 조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생산 계획을 뭐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오늘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늘렸다 줄였다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 실물 생산 활동에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급 시차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다시 말하면 금리를 조절하면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하자면은 가계의 소비랄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물 생산, 소비나 가계의 소비나 기업들의 투자에는
2분기, 6개월에서 6분기. 6분기니까 한 1년 반 정도. 2분기에서 6분기 정도 시간이 걸리고 물가는 한 9개월 내지는 8분기 정도, 한 2년 정도, 9개월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그게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 말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늘리거나 줄일 때 지금 당장 경기 상황을 보지 말고 최소한 1년이나 2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서 지금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지금 조절하는 효과가 1년 반 후에 나타나니까. 이게 말로는 쉬운데 현실로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1년 반 후에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될 건가 예측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미리 1년이나 2년 후를 예상하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잘 보이세요? 원래 슬라이드를 이렇게 좀 난해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원래 그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이 한 슬라이드 안에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한 대여섯 줄 이상 안 넘어가게 하는 게 그 파워포인트를 잘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듣는 사람이 딱 보고 이 슬라이드 한 장에 한 대여섯 줄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이렇게 싹 받아들이는데 잘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색깔도 굉장히 뒤죽박죽이고 그런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카피를 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만들었다면 이렇게는 안 만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슬라이드의 안 좋은 점은 색깔이 너무 컬러가 많다. 그 다음에 너무 빽빽해가지고 이 보는 사람이 좋지 않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쓰게 되면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파급 경로. 그러면 통화정책이 금리를 조절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실물 생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나 투자,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는 거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금리 경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콜금리라는 것은 기간이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하루짜리 금리. 금리라는 것은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리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할 때 6개월짜리 금리보다는 1년짜리 금리가 조금 더? 은행에 예금하면 6개월 금리가 높아요? 1년 금리가 높아요? 1년 금리가 좀 높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길게 맡기니까. 그래서 이 콜금리라는 것은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하루짜리. 그래서 실제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것은 이 하루짜리 금리를 조절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2년, 3년, 5년짜리 금리에까지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은 매일매일 돈을 예금으로 받고 그걸 대출해주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그 잔액이 변하잖아요. 은행에 남아있는 잔액이. 그래서 오늘 얼마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얼마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항상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루짜리나 일주일짜리 그 시장에서 그걸 계속 수시로 빌려주거나 이렇게 차입해오거나 해가지고 그걸 맞추거든요. 매일매일 은행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이렇게 딱딱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루짜리나 일주일짜리 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해가지고 계속 그걸 매일매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잔액을. 그래서 그 하루짜리 시장 금리를 조절하면은 그게 결국은 일주일짜리 금리가 바뀌고 한 달짜리 금리가 바뀌고 6개월, 1년, 3년, 5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할 때는 요 하루짜리, 그걸 콜금리라고 그러거든요. 하루짜리 금리를 조절해도 결국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는 1년짜리 금리나 3년짜리, 5년짜리 금리가 다 이렇게 쭉 변한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게 순차적으로 쭉 끌려서 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하루짜리 금리를 조절을 하면은 금리 경로에 의해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이 시장금리라는 것은 뭐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여러분 그 CD 많이 들어봤죠? CD 양도성 예금증서 CD 금리가 보통 3개월 90일짜리거든요. 90일짜리. 그래서
이 하루짜리 금리를 조정하면은 시장에서 3개월짜리 금리가 변하고 6개월짜리 금리가 변하고 1년짜리 금리가 변한다. 은행의 여신이나 수신 금리가 변해가지고 일단 금리가 싸면은 소비는 금리가 낮으면 소비는 많아지죠.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죠? 아무래도 투자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은 기업들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빌려다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빌리는 이자가 싸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바뀌면은 가계의 소비랄지 기업들의 투자가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하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은 기업이, 그 말은 뒤집어 말하자면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생산을 많이 하려면은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니까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내 소득이 늘어나서 내가 또 더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실제 중앙은행은 이 하루짜리 금리를 조절하지만은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는 결국은 이렇게 쭉 소비하고 투자에 영향을 준다. 실물 생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사람들도 소비를 많이 하고 이제 싸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을 자꾸 늘렸어요.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호황으로 가잖아요. 경제가 호황으로 가면은 물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기가 호황으로 가면은 물가는 올라가죠. 호황 때는 물가가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생산했는데 가게가 소비할 때나 이렇게 물건을 계속 사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열이 되면은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 다시 말하자면은 물가가 올라가면 한편으로는 기업이 파는 제품값이 올라가니까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건값이 올라가면 무엇도 올려줘야 돼요?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업이 사오는 재료값도 올라가게 되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좋겠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 생산하는 게 잠재적인 그 수준하고 항상 이렇게 일치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게 낮아도 안 좋고 너무 높아도 어느 시점까지는 좋겠지만 그게 계속 되다 보면은 결국은 임금 올라가고 원자재값 올라가서 결국은 기업 이윤이 떨어진다. 기업 이윤이 떨어지면은 추가적으로 생산을 늘릴 아무런 동기가 없다. 생산이 정체되면은 고용 줄여야 된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소득이 준다. 그러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또 준다. 그래서 아까는 계속 선순환으로 이렇게 확대 균형이 됐지만은 이게 한번 악순환으로 되면 이제 계속 악순환으로 이렇게 빠진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도 안 가고 이쪽으로도 안 가고 항상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실제 생산하는 게 잠재적인 수준하고 항상 맞도록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금리를 조절하면은 금리가 높으면은 돈이 주식시장으로 갈까요? 은행으로 올까요? 부동산으로 갈까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금리가 높으면은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은행으로 오죠. 은행으로.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으로는 덜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은행에다 맡겨도 이자가 높으니까 내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을 살 이유가 없죠.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한 2, 3년 전처럼 금리가 그냥 워낙 낮으면은 내가 은행에다 예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내가 피 같은 돈을 왜 내가 싼 이자를 가지고 싼 이자밖에 안 주는 은행에다 맡길 아무 이유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든가. 그래서 주식이 잘 되거나 부동산이 잘 돼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내 재산 가치, 내 부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내 씀씀이가 또 자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증권회사 본점이 대부분 다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 많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호황이면은 제일 먼저 이익 보는 게 여의도에 있는 음식점하고 룸사롱,
그 호화 그 향락업소들이 제일 먼저 피부로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막 증권회사 직원들 성과급 막 주면은 또 그렇게 생긴 돈은 사람이 좀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까? 음식점 가서 잘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거기 사우나 가고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그런 데가 가장 먼저 그걸 느낀다고 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금리를 조절하면은 아까 이건 뭐 같은 얘기지만은 이제 그 대출 시장에서 가게나 기업들이 쉽게 대출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이 전체적으로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이쪽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환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주식도 사지만은 또 채권도 많이 삽니다. 외국 사람들 채권 사는 이유는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당연히 이자 많이 주는 쪽 채권을 살 거 아닙니까? 요새 이머징 마켓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나 베트남, 동유럽 이런 데 많이 투자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쪽에 채권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에 비해서 그쪽 채권을 사면은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은 그 우리나라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을 사기 위해서 돈이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 원화하고 달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몽땅 가지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들어오면은 외환시장에서 한국 돈에 비해서 미국 돈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미국 돈이 많아지니까 미국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환율이 떨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하고 미국 달러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 채권이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채권을 사기 위해서 돈이 그냥 막 물밀듯이 들어온다. 우리나라 원화는 딱 이렇게 이만큼 정해져 있는데 달러가 이만큼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양이 많아지면 값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환율이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달러당 1,000원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1달러당 900원으로 간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은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물론 현실에서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은 꼭 채권만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주식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가지고 나타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지면은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기대 형성이라는 것은 아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할 때는 1년 반이나 2년 뒤를 보고 조절한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금통위 회의가 열렸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1년이나 2년 뒤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올렸을까요? 아니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올렸을까요? 오늘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1년 반이나 2년 뒤를 예상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오늘 올렸는데 그 말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중앙은행에서는 1년 반이나 2년 뒤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금리를 미리 올리는 거죠. 그죠? 1년이나 2년 뒤에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이렇게 진작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리가 이제 나중에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라는 게 중앙은행에서 조절하는 금리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몇 계단 쭉 올라갔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몇 계단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저 중앙은행 사람들은 앞으로 1년이나 2년 뒤에 경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게 그 중앙은행의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학은 맞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1단원 끝났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2단원 다시 하겠습니다.